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장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인권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학습은 첫 번째 사회권의 현실적 실현, 사회복지 제도라고 하는 내용과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적 보호의 개념을 학습하는 거, 사회복지 관련 국제인권 규범,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그리고 마지막 사례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례와 토론 시간이 더 중요한 대학교의 덕목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줌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강의로 진행한다는 점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학습의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 일지를 작성하게 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사회권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장에서 사회권 개념과 역사적 실현,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사회복지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 학습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념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적 보호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알기 위한 학습의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관련 국제인권규범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보호라는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와 인권의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인권, 국제기준의 적용입니다. 일부 많은 내용들을 실은 앞의 장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법률, 그리고 제도, 그리고 그러한 형식적인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명확해야 명분의 내용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가 이행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사회권이라고 하는 인권의 현실적 실현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문과 실전 영역에서 사회복지 그 자체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그리고 시대적 발전에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는데요. 사회복지가 일관성 있게 표방되어 온 가치는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 권리, 사회정의 등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이 대전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가치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 권리,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 복지는 인권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장하는 분야가 있으며 사회권 제도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사회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권의 현실적 실현, 사회복지 제도라고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권의 개념인데요.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하여 가치의 생산과 자원 분배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권이 뭐뭐로부터 자유라면 사회권은 뭐뭐를 요구할 자유 또는 뭐뭐의
사회적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인권 규약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사회권 규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약과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27조가 사회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권 규약 제1조에서 모든 인민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천년의 부여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서 이 규약에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 국제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사회권 달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권이라고 한 것이 뭐뭐서 자유라고 하면 사회권은 뭐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로부터 결핍의 자유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로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세계인권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권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88페이지 역사적 실현입니다. 사회권의 실현은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제도는 시민혁명 이후에 법으로 규정되어 권리로 인정받는 법적 청구권이 보장된 이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 즉 국가의 개입이 입법으로 보장된 시초는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으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확산에 따른 체제 전복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집권자였던 비스마르크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 진압법으로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면서 한편으로 사회보험을 입법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보호하여 자본가 계급에 맞설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회보험 제도는 20세기 자본주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국가는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1860년대에 산업자본이 확립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졌으나 자유방임주의 또는 사회적 진화론 영향으로 중앙 및 주정부의 개입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빈곤 등 사회 문제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빈곤을 개인의 책무로 인식해 왔던 것을 지역 사회 전체가 개입하게 되는 내용으로 해결의 인식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비록
의료보험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1936년 35년 사회보장체계가 미국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이 실제 1980년부터 1935년까지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생긴 내용에 따라서 중앙이 개입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현대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을 만든 것은 비브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둔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비브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진보를 막는 5가지의 사회적 해악이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5가지 해악은 불충분한 수입에 의한 궁핍, 충분하지 않는 질 나쁜 교육에 의한 무지, 불충분한 서비스로 건강이 악화되는 질병,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불결, 일할 권리가 없어서 노인 실업의 나태 등으로 비브리지 보고서에서 사회권에 대한 추상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면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아시다시피 현대사회 기반이 된 비브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쟁 후에 사회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브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2차 세계대전 중에 1942년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대중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전쟁 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그 내용이 실현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근간이 되기도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브리지 보고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진보를 막는 5가지, 3가지 해악이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와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3가지 다 보시면 불충분하다,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불충분한 수입, 불충분한 교육, 질 나쁜 교육,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불충분한 일자리, 이런 내용들이죠. 하여튼 불충분한 건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라서, 수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다. 원터 이거노시슨이라고 이야기하는 충분하지 않는 질 나쁜 교육, 그리고 의료라는 입장에서 질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거 지원에 대한 불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나태함을 이렇게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실현이 실제 사회권이 단기적으로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사회의 내용의 요구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2차 세계대전과 또한 대공황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빈곤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큰 내용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런 것이고, 실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또한 그러한 것처럼 사회 요구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역사적으로 실현되어 왔다라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고 더 완전한 인권을 위해서는 더더욱 나아가야 될 방향성 미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권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철학적 가치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철학적 가치는 그러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며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서 사회복지사 역시 인권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는 근본적인 가치 위기에서 비롯되는데요. 인권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철학적 가치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는 생명, 자유로운 존재와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과 비차별, 정의, 연대, 사회적 책임, 진화, 평화, 비폭력의 단어입니다. 먼저 생명입니다. 생명은 모든 인권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인권 침해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정진하고 육성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은 생명 가치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 악화, 오염을 비롯한 물 부족, 건강 프로그램의 축소는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의 일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임, 낙태 또는 말기 질병 관리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만날 때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명의 가치와 질에 대한 고려를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생명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생명을 실제 신체적 건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이라 하면 생명의 가치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환경 악화, 오염에서 비롯한 물 부족, 건강 프로그램과 관련한 생명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피, 낙태, 말기 질병암 등 같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일어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생명, 모든 인권 활동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유로운 존재와 자유로운 윤리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원칙은 생명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장 밀접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한편 자유로워지고 자유를 누릴 권리는 물질적 기타 제약으로 인해서 종종 줄어드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종종 자유투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투쟁을 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종종 자유투쟁의 최일선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즉, 누구나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존엄과
가장 일정한 가치인 자유로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평등과 비차별입니다. 평등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에게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전문적인 직업 간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또한 평등은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영역,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 또는 부정의인지, 평등 및 불평등인지에 대한 진지하게 모색하게 해주는데요. 평등의 원칙이 인정되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차별은 인간의 기능, 질, 의견으로 감소시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고유한 다양성과 완전성으로부터 인식되지 않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라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명시되어 있는 차별의 근거 이외에 새로운 차별의 근거들, 성적 지향, HIV, AIDS, 에이즈 감염 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각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자유롭게 나타나는 차별의 근거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의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성을 지지하고 사람들의 안전과 무게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사회, 경제 및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특히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과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법 당국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후에서 공평성은 취약한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한 만족과 물질 자원의 공평한 분배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건강 및 교육 문화의 기본 서비스, 기회의 평등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과 불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다섯 번째, 연대입니다. 연대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파악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지지하는 가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든 정치적,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영적 영역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연대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개인을 넘어 가족, 그룹, 커뮤니티, 인구 및 전체 인종 또는 민족 그룹을 위해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폭력, 고문 또는 자유를 제한당한 희생자와 동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빈곤, 굶주림, 기아, 홈리스, 생계수단을 거부하는 아마도 충분히 인식하지 않는 가장 큰 인권 침해일 수도 있으며 이렇게 고통이 크게 널리 퍼져 있지만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대가 더 요구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피해자 및 이들의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고한 연대는 피해자의 지지를 강화하고 고립을 완화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희생자 편에 서서 거들이 지지하고 돕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책임은 연대를 이행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주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화, 평화, 비폭력인데요. 인권의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가치로 진화, 평화, 비폭력으로 인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조직적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불가피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평화롭거나 폭력적일 수 있으며 건설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많은 고통을 가져오기도 했기에 꾸준히 지속하는 진화적인 방법이 보상이 적지만 더 오래 지속됨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 선택하는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인내하는 저항이나 비폭력적 압력을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여덟 번째, 인류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인류와 자연과의 관계는 사람들은 20세기 말 무렵 사람이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존중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 원자력, 산업 및 기타 오염 소비 패턴과 관련하여 세계 경제 질서, 잘못된 개발 모델, 불평등으로 인해 지구는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및 비공식 그리고 옹호 캠페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중단하고 복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집단과 연계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적 보호 개념에 대해서 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을 현실 제도로 표현하는 것이 사회복지 제도인 것을 앞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하여 용어 사용이 각 국가마다 달라서 사회복지, 사회보장이 혼용되고 최근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적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991년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는 첫째, 사회 유지의 기본이 되는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에 대한 국가 체계의 하나로 본 것이고,
둘째, 공동체 또는 사회 집합적 안정의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실천과 법 및 제도 형성에 참여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사회복지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사회복지를 다시 협의와 강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여 이들을 위한 규제와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사회복지를 바라던 시각이었습니다. 보편적 개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상을 나타내는 문제를 사회적 구조로 보고 구조적 책임과 변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근에 강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협의와 강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의의 과정, 작게, 자녀적으로 볼 것이냐, 강의, 크게, 보편적으로 볼 것이냐 라는 입장인데요. 사회복지를 자녀적으로, 협의적 입장을 보면 대상을 사회복지 약자로 한정하여 이들 구제, 보호하는 활동을 보는 것이 예전에 사회복지였고 자녀적 개념이었다면 강의적, 보편적 개념에서는 생활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고 구조적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며 접근하는 입장의 강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분리보다는 모든 사람의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강의적 개념을 중심으로 두고 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히 중점 두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한 개입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의 협의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은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에 국제사회에 정착된 개념으로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 개념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웰페어라고 하는 복지는 무능함과 나태한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복지 대신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52년 ILO 협약 102호인 사회보장 협약의 9가지 주요 사회보장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동급여, 업무상 재해, 산재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 사회보장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사회보장은 소득 지원, 질병, 장애, 출산, 산업재해, 실업, 노동, 가족의 사망의 이유로 인한 소득의 결여에 대한 지원, 의료 서비스 결혼에 대한 지원, 아동과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일반적인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현물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두 번째 이야기했던 사회보장이었고요.
다음 사회적 보호가 있는데요.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며 전생에 걸쳐 빈곤과 취약성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는 사회 보장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보호라는 용어는 노동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기존 개별 국가 중심의 사회 보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를 더 확장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 즉 지속적인 빈곤, 세계화의 영향, 비공식적이고 불안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한 많은 노동자가 기존의 사회보험에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안정적인 고용으로 기여금을 내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보호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장하는 정책과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적 보호는 완벽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항 및 강조되는 내용에 따라 선호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입니다. 즉, 사회보장과 그 확대된 개념인 사회적 보호는 국제적인 기준과 영역 및 국가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때 사용하고, 사회복지는 실천적인 내용과 학교에서 학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할 때 사용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호들이 어느 것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항과 강조된 내용에 따라서 선호한 내용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인데요. 사회보장이 확대된 개념으로 사회보호는 국제적 기준과 영역, 국가적 책임의 중심으로 논의할 때 사용되고, 사회복지는 실천적 내용과 한국에서 학문적 내용으로 중심으로 할 때에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법적 용어는 사회보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에서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면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용어를 둘 다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취업,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 보장을 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그러합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첫 번째 나오는데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지역 협약에 의해서 강화되고 점점 더 국내 법을 반영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호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구현 및 평가에서 이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권장되고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으로 일반 논평 19, 2007년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먼저 기본 내용과 그리고 사회보장의 요소, 특별 적용 주제, 그리고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회권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행하는 능력을 박탈한 상에 처할 때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사회보장은 재분배 형태를 통해 빈곤 감소와 경감에 일조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폭용을 정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기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 노동자, 고용자, 때로는 국가가 의무 비용을 부담하는 이러한 사회보험, 비기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사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및 공동체 기반 형식의 보장제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비기여 방식은 특정 위험이나 위급한 사항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제도, 예를 들면 아동수당과 수혜 대상이 정해진 공공부조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기본 내용이 있고 사회권 보장의 요소로서 크게 구분하는 것이 네 가지로 가용성, 사회 위험과 우발 사태, 적정성, 접근성으로 나눕니다. 사회보장권 요소에서 사회보장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은 사회적 가치로 여겨져야 하며 단순히 경제적 또는 재정적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가용성입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일 제도이든 다수의 제도로 구성되어 되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사회 위험이나 우발 사태에 급여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법에 의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며 공공당국은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행정이나 감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역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연금 관련 제도를 포함해 사회보장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위험과 우발 사태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ILO 핵심 협약에서 제시한 의료 지원 서비스, 질병, 고령, 실업, 산업재해, 가족 및 아동 지원, 출산, 장애, 유족과 소녀 가장 등 9가지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절성입니다. 급여는 현금이든 현물 형태든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며 적절한 의료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액과 기간 면에서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규약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 존엄성 원칙, 차별 금지 원칙을 완전히 지켜 제공되는
급여의 정도와 형태에 대한 어떠한 역효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성 판단을 위해 급여 수령인, 수급인들이 귀하게 보호하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충분한지, 이 혜택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정기적인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중단되어 사회보장제도 급여를 받아야 할 때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소득과 본인 부담금 급여 금액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접근성인데요. 보장 적용 범위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여야 하고 특히 가장 불우하고 소외된 집단에 속한 개인 등은 규약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차별금지 근거에 따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기여식 사회보장제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적격성이라는 입장에서 자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합리적이고 균형이 있으며 투명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차례, 급여 절감, 급여 중단은 국내법에 명시된 근거를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보장 적용 범위, 적격성, 그리고 감당 가능성, 참여와 정보, 물리적 조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당 가능성은 사회보장제도가 급여 당사자의 기여를 요구한다면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보험료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감지적인 비용과 부담금은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규약이 명시하는 다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저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여와 정보인데요. 사회보장제도의 수호권인 사회보장제도 집행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내법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찾고 받고 나눌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접근인데요. 급여는 시기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수급인들은 급여와 정보에 접근하고 본인 부담금 기여시에도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장애인, 이주민, 외지 혹은 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장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 거주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그들 역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권 규약의 특별 적용 주제로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미차별과 평등, 성평등,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불충분한 보호를 받을 노동자들, 여기에 시간제 노동자,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및 재택근무자입니다. 비공식 부분의 노동자, 토착민 및 소수집단, 비시민, 이주노동자, 난민, 비호 신청자, 무국적자, 비호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비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난민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실향민 및 국내 이주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특별 적용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차별과 평등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 없이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 규약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부여화하거나 저해할 결과를 낳거나 그럴 의도를 가지고 인종, 피부색, 젠더, 언어, 연령, 종교, 정치적 성향, 국가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상 상태, HIV, 에이즈를 포함한 성적 지향,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혹은 다른 지위 등을 근거로 자행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개인이 적절한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차별 금지 근거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차별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안, 정책, 시행 프로그램, 자원 분배 등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보장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모두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니지만 국가는 전통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집단, 특히 여성, 실직 노동자, 불충분한 사회보장 지위를 받는 노동자, 비공식적 경제 노동자,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노동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노인, 아동, 성인, 부양가족, 국내 노동자, 재택근무자. 재택근무자는 노동자, 고용자 혹은 유사기업 혹은 활동에 대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집에서 근무를 하는 이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재택근무자,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 난민, 비호 신청자, 국내 실향민, 기항자, 비시민, 수용자, 피구금자 등과 같은 개인 혹은 집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비차별과 평등에 대해서 비차별과 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성평등인데요. 성평등, 젠더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의무적인 정년 퇴직 연령을 평등하고, 여성이 공공 및 민간 연금, 보험 모두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받고, 여성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출산휴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휴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한 보험금 액수에 따라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보험의 경우 평등하게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 예컨대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불평등한 임금 수준 등을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액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 또는 성인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 등 사회보장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차이는 복리후생 제공 시에 직간접적인 차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기여시 사회보장제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하게 살 가능성이 높고, 종종 단독으로 육아 책임을 맡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불충분한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시간제 노동자,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재택근로자입니다. 시간제 노동자,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재택근로자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하여금 국가는 최대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이들이 사회보장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는 직업활동에 기반을 두거나 정규직 노동자가 누리는 혜택에 상하는 조건들을 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들이 근무시간, 개인 부담금, 소득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 기반의 사회보장 제도 범위 내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보완적인 조치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공식적 부분의 노동자가 있는데요.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분의 노동자로 하여금 국가는 가능한 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회의에서 비공식 노동시장은 법적으로나 실제로 공식적인 협약 보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보장을 받는 노동자 및 경제 단위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고용관계, 사업단위 혹은 등록거주지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이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무를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사회보장제도의 조건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과 위험 및 우발 사태에 대한 최소 수준의 보장과 시간 경과에 따른 점진적 자원 확장, 소액 보험 및 기타 소액 신용 관련한 제도와 같은 비공식적 경제 내에서 개발된 사회보장 제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공식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들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착민 및 소수 집단입니다. 국가는 토착민과 소수민족 및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집단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차별, 특히 불합리적으로 제시된 자격 조건 혹은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의 차별로 인해서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시민, 이주노동자, 난민, 비호 신청자, 무국적자인데요. 국적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비시민들이 사회복지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출국 시에 납부한 보험금을 한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근무 지역 변동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지니는 것인데요. 비시민들은 소득 보조금에 대한 무기여식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지원 및 가족지원에 대한 접근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을 포함한 제약은 무엇이든지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적, 거주 지역, 이주 사항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우발 상태에 발생 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자격을 지닙니다. 난민, 무국적자, 비호 신청자
및 그 외 소외 계층은 국제 기준에 상하는 의료 지원과 가족 지원을 포함한 무기여식 사회보장 제도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국내 실향민 및 국내 이주자입니다. 국내 실향민은 차별 없이 사회보장 제도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거주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이주한 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해 이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이주자들은 거주지역에서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개인들이 거주지 등록 제도를 인한 사회보장제도를 접근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특별 적용 주제로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의 책무인데요. 국가의 책무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존중의 책무, 보호의 책무, 실현의 책무입니다. 먼저 존중의 책무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는 사회보장권 향유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사회보장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 사회보장을 위한 자조 모임이나 공동체 기반으로 관례적, 전통적으로 조직된 모임에 임의적으로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간섭, 개인 혹은 법인단체에 의해서 선입된 기관에 자의적으로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의 책임이 있는데요. 국가는 제3자의 사회권 보장 향유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3자라 함은 개인, 단체, 기업, 기타 기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임받아 활동하는 주체들을 포함하는데요. 보호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 실용성 있고 필수적인 법안 및 다양한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에 의해 시행되는 혹은 다양한 기관이 시행되는 사회보장 제도에 동등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부과하거나 불합리한 자격 요건을 부과하거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사회보장 제도와 동등한 자조 모임 및 공동체 기반으로 관례적, 전통적으로 조직된 모임들을 간섭하거나 사회보장 제도 내에 피고용자들에게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여식 사회보험이든 아니든 사회보장 제도는 제3자에 의해서 시행되거나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국가사회보장 제도를 관리하고 사적 행위자들이 감당할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며 사회보장 가입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용을 방지하고 법체계, 독립적인 감시체계, 참여제도 마련, 불이행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포함하여 규제 제도가 구축되어 적극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현의 책무인데요. 국가는 사회보장권이 완전히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이행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지 및 제공의 책무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진의 책무와 제공의 책무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의 책무는 국가는 개인 및 공동체가 사회권 보장을 향후할 수 있도록 조려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데요.
되도록 법적 이행을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정치 제도 및 법 제도 내에서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권리 실현을 위해서 국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전략 및 시행 제도를 채택하여 사회 위험과 우발 사태 발생 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공의 책무는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간주되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권리를 스스로 실현할 수 없을 때 자유롭게 사형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보호받기 위해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에 지원하기 위해 무기여식 제도나 기타 사회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특히 세입 및 수거인의 부담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는 소외 계층 및 집단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적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비용 대안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대안은 향후 정기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공식 고용 형태로 인해 사회보장 조건에 배치된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책이나 입법 체계가 채택되고 도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 보호인데요. 사회적 보호는 사회 보장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빈곤, 사회적 배타 및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보호를 확대는 경제 회복,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로써 ILO의 사회보장 기준의 보완과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 일환으로 국내 상황에서 발전 수준에 맞는 사회적 보호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당사국, 회원국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권고안에 따른 ILO의 권고에 따른 회원국들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종합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는 모든 거주민과 아동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 관리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국가별 사회보호 최저선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며 ILO의 사회보장 기준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을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로는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보이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적 기준을 충족하여 모성, 보건, 관리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국내외 정한 일련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아동에게 영양, 교육, 돌봄 및 기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국내외 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 소득을 보장하는 것, 질병, 실업, 출산 및 장애의 경우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생산활동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국내에 정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 소득 보장, 고령자를 위한 국내에서 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 소득 보장이 사회보호 최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권고에 언급된 기초 사회보장 방안을 적어도 모든 거주자와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하는 원칙으로
7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7가지는 필수 가입,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당사국의 책임성, 집합적 자금 조달, 그리고 운영 참여, 적절한 절차, 정지 사유는 3가지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급여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영토에서 수급인의 부재, 그리고 수급인들의 공동비용 또는 사회보장기관 및 서비스 비용으로 생활이 유지되거나 기타 이익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세 번째, 수급인의 개인적인 행동과 관련된 경우로 이렇게 예를 들면 부정청탁이나 고의적 위법 행위할 경우에는 정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정지사유, 주기적인 조정, 노령연금과 같이 장기적인 제공되는 급여는 시간에 맞도록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인데요. 이는 여러 차례 받은 내용이라서 어느 정도 많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헌법과 법률에서의 인권의 내용인데요. 헌법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권은 헌법의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32조의 근로의 권리,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조 3항의 주거권, 제35조 제2항 모성보호,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 등의 사회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에서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회권위원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권 범위가 사회규약보다 좁은 점, 사회권을 포함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국민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3차 정부보고서의 최종 견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개인이 국가에게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라는 점을 인정되고 있으나 사회권에 대한 실정의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이란 출생, 양육, 실업, 고용,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 보장의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의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사회 위험을 규정하는 것들이 사회 위험 중 특별히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국제규범에서 중요하게 보장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산업재해가 빠져있고,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제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적용도 아직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향후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도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권 규약 정기 보고서에 대한 최종적 견해는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제 기준 적용입니다. 먼저 사회 보장 혜택인데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설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혜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액수의 사회보장 혜택,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권고로 하고 있는 것이 국제기준이다라는 것이고요. 국민건강보험에도 제한적인 보장범위, 개인의 의료보험과 고가의 민간보험료가 가계의 큰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보편적 보장 범위를 보장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자격 기준 적절성과 노인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수령 액수를 보장해야 하고, 기초연금도 올라가고 있죠. 그죠?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보장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요즘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 입소라고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더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노인입니다. 아동은 가족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부적절한 보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관하여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격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규정과 인프라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가족 유형 대체 돌봄을 홍보를 통해서 피해 아동들이 귀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 정책이 노숙인에 의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노숙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노숙자의 개개인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 사회주택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자살률은 이처럼 OECD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은 특징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자살률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의 예방 노력과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정신건강, 성 및 재생산 건강의 관리, HIV와 그리고 에이즈의 예방에 대한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들은 교재를 통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 사례와 토론입니다.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폐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인데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가 생계를 위해서 근로해야 하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어서 이로 인한 경제 부담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인권위는 26일 지역 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폐지하라고 하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8월 불수용했다라고 회신을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모든 지역 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 면제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수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이미 예외적 보험 납부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지역 가입자 97%가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라고 해명을 한 것입니다. 호단에 대한 내용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역 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는 인권적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 면제는 어느 부분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지, 건강보험료 제도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은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지역 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는 인권적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 생계를 위해서 권로하는 미성년자는 인권에 취약한 대상입니다. 성년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 면제는 어느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가? 복지부의 의견에서 미성년자 하더라도 권로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므로 납부 의무 면제는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것인데, 생계를 위해 하고자 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인데요. 건강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더 취약한 계층을 찾아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보험제도의 인권보장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장의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